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수업입니다. 아 진짜 5회차 만에 몇 페이지부터지? 음 1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진도를 나간다는 거는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빡셌죠? 이제 동감입니다. 이하 동감이고요. 그래도 오늘 수업을 다 나가면 일단 시험 범위까지는 다 나간 거고 월요일까지 시험을 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어, 정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걱정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 잘하고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시험 봤던 거 공부하면서 시험 준비하면 그럼 나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은 하거든요. 근데 내가 시험을 못 봤다 하면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시험을 못 봤다 하면 그건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 예, 네 탓이다. 그 알고 있으세요? 알았죠? 이 정도까지 했는데 못 보면요. 그 본인이 공부 안 한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나는 내 탓이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어,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고구려와 백제의 멸망, 그리고, 이제, 뭐, 그거지. 결국 고구려와 백제의 멸망이죠. 이게 나당 전쟁은 시험 범위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배우는 건데, 이제, 그리고 뭐 고구려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 이런 거 실패하는 과정, 이런 거 배우는데, 우리 저번 시간, 저저번 시간 이렇게 이전에 배웠던 내용보다는 훨씬 쉬워요. 왜냐면 우리 이전에 배웠던 거는 막 왕들이 겁나 나오고 이 왕들의 업적이 막 또 많고 그걸 구분해야 되고 그랬어가지고 헷갈리고 어려웠지만 여기는 헷갈릴 게 없어요. 그냥 시간 흐름대로 뭐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뭐 어떤 걸 했고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좀 덜 헷갈리게 준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이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도를 선생님이 갖고 왔죠. 교과서에 있는 지도인데요. 돌궐, 수, 고구려, 백제, 신라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랜 이 위진남북조 시대가 끝나고요. 이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을 합니다. 사실 이 중국이 분열 상태에 있는 게 우리한테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국이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지들끼리 막 난리칠 때 우리는 그 정세를 이용해가지고 이 중국 쪽으로 진출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남진 정책을 통해서 남쪽으로 진출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분열 상태에 있을 때는 오히려 좋았어. 그런데 중국이 통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구려 백제 신라는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중국이 통일이 됐으면 당연히 타겟은 이제 누가 되겠어? 이쪽 한반도 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런 불안불안한 상태였다. 이 수나라, 이 중국 지역을 통일한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위쪽에 있었던 유목국가인 돌궐부터 제압을 했습니다. 이 돌궐 애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제압을 하고요. 이 거슬렸던 이 고구려한테도 수나라에 복종해! 라고 하면서 복종을 이제 강요를 합니다. 이 고구려, 사실 만만치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수나라의 이런 복종 강요에 대해서 따르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수나라가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니까 고구려 세력권 아래 있었던 말갈족과 거란족이 이 틈을 타서 이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구려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고구려가 이 관할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고구려가 이제 좀 수나라의 이런 압박으로 약해질 것 같으니까 지들끼리 이제 막 이탈하고 난리를 치려고 하니까 아, 안 되겠네. 아, 이거 좀 이런 상태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고구려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나라에 맞서야겠다. 수나라랑 전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고구려도 슬슬 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갈과 고란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냥 잠깐 요거를 갖고 왔습니다. 이제 말갈족은 이쪽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거란 쪽은 이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이렇게 이제 세력권 아래 이제 두고 있었었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이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고구려로부터. 그리고 자, 신라, 백제, 고구려와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일단은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 진흥왕이요. 그 백제랑 연합을 해가지고 백제 성왕과 연합을 해가지고 고구려를 치잖아요. 그래서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던 이 한강을 먹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백제랑 이 한강 유역을 나눠 가지기로 했는데 이 진흥왕이 백제의 이 뒤통수를 시게 때리죠. 시게 때리고 이 백제를 공격을 해가지고 백제가 가진 한강 유역까지 호록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백제 성왕이 이제 빡쳐가지고 신라를 침공을 하지만 결국 관산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성왕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백제랑 신라는 그 뒤에 어떤 관계였겠어요? 당연히 안 좋겠죠. 아주 그냥 원수 사이예요. 철천지 원수 사이예요. 이 백제는 이 신라가 정말 꼴보기 싫은 그런 나라인 거야. 그래서 아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이 백제와 신라는 아주 사이가 안 좋았고요. 고구려랑 신라도 좋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고구려도 신라의 이런 공격을 받아가지고 한강 유역을 뺏겼잖아요. 그래서 고구려랑 신라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백제랑 고구려는 어땠냐? 뭐 딱히 사이 좋을 일도 좋지 않을 일도 없었지만 이 신라라는 공통의 적을 두고 있었단 말이죠. 적의 적은 누구다? 적의 적은 뭐다? 바로 동지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은 뭐다? 바로 동지다.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도 마찬가지야. 고구려, 백제 둘 다 신라가 적이에요. 그러니까 적의 적은 뭐야? 동지다. 그래서 고구려랑 백제는 또 나름 서로 친하게 지냈다. 친선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고구려랑 수랑 뭔가 이제 서로 막 그렇게 싸우고 있잖아. 이게 좀 대립 관계에서 막 서로 이렇게 치열하게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스파크가 튀고 있는 거를 보고 관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구려랑도 친하게 지내고 수랑도 친하게 지내면서 이기는 편이 우리 편?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 한반도 내에서 지금 왕따입니다. 이제 고구려도 싫어하고 백제도 싫어해. 다 싫어해. 얘는 이 신라를 다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저기 멀리 중국이라도 친하게 지내야지. 안 그러면 이제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수나라한테 막 친하게 지내려고 막 노력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 수나라한테 저 고구려 좀 공격해 주세요. 막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야. 제발 우리 고구려 좀 공격해 줘.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청을 하고 수나라랑 적극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했었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이루어졌었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나라의 이제 고구려 침략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할게요. 이제 아까도 배웠듯이 그 수가 고구려에 복종을 강요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고구려를 압박을 합니다.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이 수나라가 계속 압박이 들어오니까 거기다가 말갈 거란 애들이 자신들을 이탈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보여. 그래서 안 되겠다. 얘네랑 한번 붙긴 붙어야겠구나. 수나라랑 붙긴 붙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요서 지역을 선빵을 날립니다. 수나라에게 선빵을 날려요. 그래서 이 요서 지역을 선제 공격을 하는데요. 요서 지역이 어딜까요? 요서 지역은 여러분 우리 요동 지역은 많이 나왔단 말이죠. 여기 보면 여기가 요동입니다.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으로 구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동쪽, 서쪽.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는 이제 여러분 동과 서를 구분하는 게 이제 동은 오른쪽에 있고 서는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이제 요동 지방은 진짜 많이 진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요서 지방까지는 이제 진출을 이제 안 했었는데 이 고구려가 이제 친 거죠. 수나라를 먼저 쳤어요. 그래서 요서 지방을 선빵을 날렸다. 선빵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친구한테 선빵 맞았어요. 오늘 이제 친구가 나한테 선빵을 날렸어. 가만히 그냥 울고만 있어?
맞았어 하면서 이제 가만히 있을 거야? 아니지, 친구한테 선빵 맞았으면 쳐야지. 약간, 약간 이상하네요. 어, 선생님이 도덕 수업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맨날 가르쳐가지고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이게 왜 때렸는지 원래 이제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왜 때렸는지 이런 걸 이게 얘기를 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게 맞지만, 어쨌든 친구가 선빵 때렸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얘도 때려야 되잖아. 수나라도 마찬가지지. 이제 지방을 선빵을 때렸으니까 얘네도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고구려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 문제가요, 고구려를 이제 공격을 하는데 무려 30만 명의 육군과 해군을 동원해가지고 고구려를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고구려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그 홍수와 풍랑으로 피해를 입고 이제 퇴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시도도 못 해보고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도를 보면 자, 여러분 그 초록색을 보면 됩니다. 이 초록색. 얘 봐봐. 이렇게 이게 출발했어. 출발! 고구려 공격! 이렇게 갔는데 이제 홍수랑 풍랑에 피해를 입고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면 다시 올라갈게요. 이 수 문제는 교과서에는 없어요. 교과서에 수 문제라고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근데 뒤에 수 양제는 나오기 때문에 이 수 양제랑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수 문제를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 문제는 30만 명의 육해군을 동원해서 침공했지만 결국 퇴각했다. 그럼 수 양제. 이 다음 황제가 수 양제입니다. 이 수 양제도요, 고구려를 이제 침공을 하죠. 이때는 더 늘어나. 113명, 무려 113명을 데리고 옵니다. 아주 얘네는 고구려 정복의 진심이었던 거지. 거의 몰빵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나라의 그런 모든 군대를 다 몰빵해가지고 고구려를 공격했다. 당연히 수양제는 이렇게 많은 군대를 보냈는데, 뭐 당연히 뭐 고구려 쉽게 정복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고구려가 만만치 않은 국가거든요. 이 고구려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이제 저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구려 여기서 막혀요. 여기서 이제 막힙니다. 자,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는데 이 요동성에서 막혀. 이 요동성을 정복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빡쳤어. 그래가지고 이 수양제가 개빡쳐. 이렇게 113명이나 동원을 했는데 킹받아 하면서 어떻게 했다? 30만 명의 별동대를 꾸립니다. 30만 명의 별동대를 꾸려가지고 여기를 건너뛰고 바로 평양성으로 진격을 합니다. 거기다가 그 여러분 군대가 있으면 군대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뭔 줄 알아요? 바로 식량. 여러분 그러니까 얘네가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고구려를 침공을 해요. 그런데 얘네 밥 어떻게 먹어? 밥 어떻게 먹어요? 얘네는 뭐 그러면 굶고 뭐 굶으면서 전투를 할 순 없잖아. 이 보급품, 식량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식량을 이 고구려에서 조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식량을 이제 같이 이제 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식량 보급품을 보냅니다. 군대를 보내는데 이런 그 식량 보급을 위한 그런 군대를 이제 보내는 거지, 평양으로. 그래서 이렇게 육지로 바다로 이렇게 군대를 보내서 평양성을 총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일단은 이 바다를 통해서 왔던 식량 보급을 위해서 왔던 이 군대를 이 고건무라는 사람이 물리칩니다. 이제 물리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바로 평양으로 진격했던 30만 명의 별동대를 누가 물리쳤다? 바로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물리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더 뒤에 그 자세한 그림을 보고 알려줄게요. 자, 일단은 자, 여기 보면 고건무와 이제 을지문덕, 여러분. 자, 일단 고건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왕이었던 영양왕의 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고구려의 왕이 되는 그 영유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고건무가 이런 수의 이런 군대 보급을 위해서 그 식량을 보급하기 위해서 왔던 이 군대를 평양에서 물리쳤고요. 그리고 을지문덕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그 별동대를 이끌었던 그 장군이 우중문이었습니다. 이 우중문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우중문이 왔어요. 이제 우중문이 오니까 계속 그 일부러 게릴라전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얘네를 그 평양성 가까이로 유인을 합니다. 일부러 지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여기서 막 이렇게 속이며 전투를 한 다음에 일부러 지고 좀 퇴각하고 얘네가 그럼 또 퇴각하면 이제 따라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도 또 조금 전투하다가 다시 퇴각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양성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평양성 근처로. 내가 이걸 그렸습니다. 잠시만요. 여기다. 여기. 자, 을지문덕이 이렇게 평양성 쪽으로 이제 우중문을 계속 끌어들여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가 조금씩 가게 되죠. 조금씩 가니까 어떻게 돼? 이제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양성 근처에 왔어. 이제 왔는데, 그때 이제 을지문덕이 이 시를 하나 선물을 합니다. 이 우중문이라는 장군한테요. 근데 이 시를 보면 이 굉장히 유명한 시거든요. 이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었고 우묘한 전술은 땅의 이치를 통달하였도다. 전쟁에 이겨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라는 이런 시를 우중문한테 줘요. 여러분 이거 보면 뭔가 칭찬하고 있는 것 같긴 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지금 계속 게릴라전을 통해서 일부러 고구려가 져가지고 평양성 근처로 이 우중문을 이 당나라 군대를 당나라래 수나라 군대를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여태까지 너무 잘했어 우쭈쭈쭈 너무 계속 이기고 너 멋져 너 최강이야 너 짱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해. 근데 너 이제 잘했으니까 만족함을 알고 돌아가 줄래? 이렇게 시를 써서 준 거죠. 그래서 이 우중문이 근데 얘가 이게 계속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왔는데 사실 이 피해가 컸어. 왜냐면 이 식량 문제가 심각했다고 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고건무가 그 식량 보급을 위해 왔던 그 군대를 물리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먹을 밥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 오긴 와. 평양석 쪽으로 계속 진격은 하는데 식량은 떨어지고 군대 사기는 저하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퇴각각만 잡고 있었단 말이야. 퇴각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퇴각각을 잡고 있다가 을지문덕이 이런 이제 약간 이제 조롱하는 시를 이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킹 받잖아요. 킹 받는데 이 돌아가야겠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유중문이 퇴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하면서 이제 퇴각을 하는데 그 퇴각을 하면서 그 강을 하나 건너거든요. 이 살수라는 강을 건너는데 이 청천강을 건너는데 이 청천강을 한 절반쯤 건넜을 때 고구려군이 뒤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 별동대가 완전 다 몰살당하게 되고 이 30만 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2,700명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 큰 승리를 거둔 전투였다. 이 살수 대첩이. 그래서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전투예요. 그래서 요 시까지 이 시가 진짜 유명한 시여가지고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이 시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수양제가 113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침공을 했는데 고구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이 요동성도 점령하지 못하고 그 랴오강도 이제 넘지 못하니까 30만 명의 별동대를 편성을 해가지고 평양성으로 곧바로 진격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고건무가 식량 보급을 위해 왔던 그 군대를 물리치고 을지문덕은 이 별동대를 살수대첩에서 아주 크게 물리쳐가지고 결국 수가 퇴각했다. 요거 이제 기억을 해주세요. 결국 지금 거의 몰빵을 했단 말이죠. 이 수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를 먹으려고 뭐 국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고구려를 쳤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 완전 대실패를 했잖아요. 심지어 별동대 30만 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2,700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수나라는 이런 고구려 정벌의 실패를 계기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나라가 멸망했다. 수나라가 멸망한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되는 인물들은 이런 인물들과 이런 과정이죠. 자, 그러고 이 수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이 당나라가 뭐라고 해야 되지? 당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수나라를 멸망시키고 등장한 나라가 이제 당나라인데요. 이 당나라는 초기에는 고구려의 이제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이제 초기다 보니까 이제 관망을 한 거죠. 아, 고구려 수나라를 멸망시킬 정도면 쟤네 만만치 않은데? 라고 하면서 관망하고 초기에는 우호적으로 친하게 지내려고 했다가 당태종이 즉위를 하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대외 팽창 정책을 펼치면서 고구려를 이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수나라랑도 이제 전쟁을 해봤지만 사실 이 중국이 정말 만만치가 않잖아요. 얘네는 이제 일단은 인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쳐들어오면 막 100만 명이야. 그냥 100만 명이 우스워요. 몇십만 명도 우습고 100만 명 그냥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고구려도 굉장히 위기감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요. 이때 당시 왕이 연개소문을 이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국경 지역에다가 성을 쌓게 해요. 이 성을 쌓아가지고 그 당의 침공을 막으려고 했었던 거죠. 여러분, 중국사 할 때 기억나요? 중국사 할 때 그 한나라, 그 진나라, 한나라 이쪽 나라들이 그 위에 흉노 막으려고 만리장성 쌓잖아요. 진나라의 그 진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쌓잖아. 그게 이제 계속 이 만리장성은요, 그 진나라의 완성이 된 게 아니라 그 뒤에로도 이제 계속 지어지는데요. 어쨌든 중국에는 만리장성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다? 천리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개소문이 이 천리장성을 쌓는 그런 총책임자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천리장성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요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다 이렇게 성을 쌓는 거야. 여기다 성을 쌓아가지고 뭐야? 이 중국의 침략을 대비를 했던 거죠. 이렇게 성을 쌓으면 든든하지, 당연히.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천리장성을 쌓았다. 여러분, 천리장성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성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그 교과서에 그것도 있어요. 그 천리장성에 대한 그 날개도 있어가지고 한번 보세요. 뭐 당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랴오화강을 따라서 북쪽의 부여성에서 남쪽의 비사성까지 이어놓은 장성이다. 16년에 걸쳐서 완성된 그런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개소문이요, 사실 얘는 되게 야심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당시 고구려가 당나라에게 좀 온건 정책을 펼치고 있었어. 좀 당나라에 그렇게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게 굉장히 불만이었거든요. 연개소문이. 그래서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이 고구려의 그런 대빵이 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이 정권을 이제 장악을 하게 돼요. 근데 초기에는 이제 연개소문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이제 권력을 처음에 잡았을 때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안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당나라랑 화친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연개소문이 이 당나라에 강경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거기다가 이 당태종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를 침략할 구실을 계속 찾고 있었어요. 계속 치고 싶은데 구실이 없는 거야. 그래서 구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다가 연개소문이 딱 고구려에서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았다는 소식을 들은 거지. 그래서 이 정변을 구실 삼아가지고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공을 합니다. 이때 굉장히 고구려의 위기였어요. 왜냐면 고구려의 요새 성들이 다 당태종한테 함락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여기는 절대 함락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자부했던 그런 천혜의 요새 성들이
당나라에 의해서 함락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안시성 전투에서요, 당나라가 이 안시성을 함락하지를 못해요. 이 안시성 전투에서 당나라가 패배하게 되면서 당나라가 결국 퇴각하게 됩니다. 이것도 지도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요쪽이 여기 보면요. 여기 계모성, 요동성 다 요쪽 성들이 다 함락당했어요. 여 비사성도 함락당하고 다 함락이 당한 상태에서 안시성을 공격을 한 거죠. 안시성을 공격을 했는데 여기를 함락을 못 시킵니다. 당나라가. 여기 보면 요거 살수대첩 보여줬어야 됐는데 요거 안 보여줬네요. 그냥 지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안시성 그리다 말았어요. 귀찮아가지고 그리다 말았는데 이렇게 안시성에 이제 고구려 이런 군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당나라가 온 거죠. 이렇게 당나라가 이제 왔는데 사실 고구려 그 성이요 굉장히 높고 함락하기가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당인 거야. 당. 우리가 왔다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지. 죽어라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얘네가 이제 이 성 위에서 이렇게 막 화살 쏘고 이러면 사실 좀 그게 커요. 피해가 크겠죠? 여기서 화살 쏘면 여기서 다 죽는 거잖아. 그래서 이 당나라가 이 안시성을 함락시키려고 뭘 하냐면요. 토성이라는 걸 쌓아요. 토성. 그러니까 흙으로 성을 쌓는 거야. 흙으로. 갈색. 그래서 이 안시성보다 더 높은 토성을 쌓아요. 이렇게. 토성을 이렇게 쌓아요. 그래서 뭐야, 어떻게, 토성을 이렇게 쌓아서 어떻게 하겠어? 여기 이제 군대를 여기다 보내는 거야. 군대를 여기다 보내가지고, 얘네의 계략은 뭐였다? 얘네의 계략은 이렇게 이제 당나라 군대가 여기로 가가지고 우리가 더 높다 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지. 까라 하면서 여기서 이제 화살 쏘고 이래가지고 여기를 다 죽이려고 했었던 거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토성을 쌓았어요. 토성을 쌓았는데 근데 이게 살짝 무너져요. 무너져가지고 얘네가 여기서 이렇게 쌓으려고 하다가 무너져가 악 하고 떨어진 거야. 떨어지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토성이 이게 살짝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고구려 군대가 그래서 뭐야 하면서 이때다 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토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 군대가 이 안시성을 점령하려고 쌓았던 이 토성을 이제 고구려군이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구려군 우리 거다 하면서 이제 고구려가 이제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 군대가 어이가 없는 거지. 우리가 지네 공격하려고 쌓은 성인데 얘네가 이제 정복을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점령을 해. 안시성도 군대가 있고 토성 얘네가 쌓은 토성도 고구려 군인이 정복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토성을 가지고 또 싸웁니다. 이 안시성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토성 가지고 이거 우리가 지은 거거든. 우리가 쌓은 거니까 내놔 하면서 이거 두 개 가지고 싸우다가 어떻게 됐다? 결국 토성도 못 찾고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어쨌든 좀 웃기죠? 예. 웃기더라고, 이거. 옛날에 들었을 때 웃겼었는데. 어쨌든, 안시성을 결국에는, 정복하지 못하고, 함락시키지 못하고, 결국 퇴각했다.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태종 때, 이때 고구려를 이제 결국 함락시키지 못했지만, 사실 고구려가 계속 이렇게 전쟁을 해오다 보니까 당연히 국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점점 고구려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반도의 상황을 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구려랑 그 당나라랑 이 중국이랑 아주 치고받고 싸우고 있을 때 한반도 내에서도요, 이 백제와 신라가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백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신라가 미웠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신라를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이 백제 의자왕은요, 신라를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의 당항성을 이제 공격을 하고요. 여러 신라의 성을 함락시키면서 대야성까지 진출을 하는데요. 일단 당항성 같은 경우에는 한강 근처 쪽에 있는 성으로 중국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신라가 설치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항성을 왜 공격했다? 당연히 이 신라가 자꾸 당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신라랑 당의 연결을 차단하려고 이 당항성을 공격을 한 거였죠. 이 대야성 같은 경우에는 이 남쪽에 있습니다. 한반도 남쪽에 있어가지고요. 그 신라의 수도였던 지금의 경주 있죠. 이 경주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대야성으로 진출을 해서 신라의 수도를 공격해서 신라를 먹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당나라랑 연결을 차단하고 자신의 수도를 위협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것도 지도를 볼게요. 너무 정신이 없네요. 계속 이거 보고 지도 보고 하니까.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바로 밑에다 내려놨네요, 내가. 이 당항성이 이쪽입니다. 지금 이제 경기도 이제 화성 쪽에 있는 곳인데, 이쪽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당나라랑, 이제 교류를 할 수 있었다. 당나라랑 이제 연결할 수 있는 통로였는데, 백제가 여기를 공격을 했고, 그리고 대야성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공격을 해. 그 금성, 여기가 이제 신라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 신라의 수도와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대위기였어요. 이러다가 이제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해서 근데 얘네가 지금 백제를 지네들 힘으로 막을 힘이 없는 거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래서 이 신라의 김춘추가 외교 활동을 벌이는데요. 김춘추는 나중에 이 통일신라의 1대왕, 무열왕이 되는 사람인데요. 이 김춘추가 일단은 고구려에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해요. 지금 백제가 계속 신라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고구려한테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고구려가 이런 요구를 합니다. 신라가 빼앗아간 우리 옛 영토를 돌려준다면 우리가 너네를 도와주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땅이 너무 과도했던 거지. 중령 이북의 땅이면 정말 그 신라 영토에 정말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영토를 떼어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협상이 결렬되고요. 이 고구려랑 협상을 하지 못했어. 그럼 누구만 남았어? 이제 중국이죠. 이제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당나라에 가가지고요. 군사동맹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나라가 오케이를 하죠. 그래서 이 당나라가 오케이를 하게 되고 나당 군사동맹이 체결이 됩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뭘 걸었냐? 이 당나라가 평양성을 공격할 때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할 때 보급 부대를 파견을 해주겠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식량 문제가 이 전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무기 들고 뭐 들고 멀리 이렇게 오는데 식량까지 든다고 생각해봐요. 너무너무 이게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식량을 갖고 오는 이런 또 보급 부대를 또 재편성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라가 이런 당나라의 군대를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식량을 제공하고 보급을 해준다? 라고 하면 당나라도 손쉽게 고구려를 정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급 부대를 파견해 주겠다 얘는 약속을 하고요.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양 이남의 이런 백제 땅은 너네가 다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서로 이런 딜을 하고 나당 군사 동맹이 체결되고 연합군이 이제 결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당 군사 동맹이 체결이 됐어요. 이제 백제를 공격할 차례죠. 그래서 나당 연합군이요. 이제 백제를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기다 썼어요. 선생님이 없어가지고요. 자리가 없어서 이제 제목을 여기다 썼는데 어쨌든 이때 당시 백제가 굉장히 지배층의 내분이 너무 심한 상태였는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을 해서 공격을 했으니 어떻겠어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요, 김유신의 5만 군대가, 신라의 김유신 장군의 5만 군대가 백제를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백제 왕이요, 계백한테 결사대 5,000명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계백의 5,000명 군대와
그 김유신, 신라 김유신의 5만 명의 군대가 맞붙습니다. 이제 맞붙는데, 이제 계백에, 이거 안 써도 돼요? 6천 명과 10대 1이잖아요. 김유신. 신라의 김유신에 이제 5만 명의 군대가 맞붙는데, 그래가지고 이 계백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서 이제 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요. 자기 아내와 아이를 죽이고 옵니다. 어차피 전쟁에서 져서 이 신라의 치욕을 당하느니 뭐 노비가 되느니 그냥 내 손으로 아내와 자식을 죽이는 게 낫겠다 해서 아내랑 자식을 죽이고 정말 죽을 각오로 온 거죠. 그래서 정말 이 10대 1의 싸움이었는데 이 계백의 이 군대가 네 차례나 이길 정도로 굉장히 활약을 합니다. 그런데 신라도 만만치 않았었어. 신라도 막 장군들이 자신들의 아들을 막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그냥 죽을 걸 알면서도 자기 아들들을 막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장군들 아들들이 막 다 죽어요. 자신의 아들마저 내어주면서 결사적으로 이 신라 같은 경우에도 전쟁에 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라의 군대에 지게 되죠. 지게 되고 황산벌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이 계백이 이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백의 황산벌 전투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이 김유신의 신라군과 당군이 합세해가지고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성을 포기하게 되고 결국 백제가 항복하게 돼서 백제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는 이렇게 멸망하게 됐다는 거, 계백의 이런 황산벌 전투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김유신, 이 신라의 김유신 장군, 요것도 꼭 외워주시고요. 당연히 이제 백제가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 이 백제인들이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백제 이런 부흥 운동이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계속 설명을 해줬듯이 이 백제가 일본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잖아요. 이 외와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이 외가 그 백제 부흥 운동을 도와주려고 4만 명이나 군대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연합군, 나당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백강이라는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 이 백강 전투에서 이 외가 패배하게 되면서 이 백제 부흥군이 많이 타격을 입게 돼요. 그래서 백제 부흥군의 중심지였던 이 주류성이 함락되게 되고 백제 부흥 운동도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요것도 관련된 지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주류성입니다. 이 주류성에서 이제 백제 부흥군이 굉장히 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백제 부흥군이 이 사비성을 계속 함락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실패했다. 이 외까지 도와줬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거. 흑치상제랑 복신도침도 이런 백제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수업 시간에 다뤄줬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안 달아줬으면 안 해도 되고요. 달아줬다고 해도 좀 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멸망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제가 멸망했단 말이죠. 백제가 멸망했으니까 뭐야, 이제 신라가 당나라를 도와줄 차례겠죠. 이 당나라가 평양성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당나라가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성을 공격을 하고 신라는 어떻게 했다? 보급부대를 파견을 해주겠죠. 그래서 군량을 지원을 해주는 거야. 식량을 이제 지원을 해주고요. 이때 당시 고구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연개소문이 죽고요. 이 연개소문 세 아들 사이에서 이 권력 다툼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 연개소문의 첫째 아들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연개소문의 첫째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 잠시 국경 지역을 순찰하려고 이제 떠나요. 그런데 이 동생들이 이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 형이 잠시 이 수도를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래가지고 이때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제 연정도거든요. 이 연정도가
아, 연정토가 아니라 연남생인데요. 그 첫째 아들 이름이 연남생이고, 어쨌든 이 연남생을 동생들이 이제 배신을 한 거잖아요. 이 형을 배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이 수도를 비운 사이에 자신들이 이제 권력을 차지하니까 이 연남생이 엄청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얘가 당나라에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이런 내부 정보를 당나라한테 다 발설을 해버려요. 거기다가 이 연개소문의 동생이었던 연정토마저 신라에 항복합니다. 신라에 이제 항복하게 되면서 이렇게 고구려가 지배층의 내분이 심했을 때 당나라랑 신라의 연합군이 평양성을 총공격하게 되고 결국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고구려가 이제 멸망한 이후에 이런 고구려 부흥 운동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건모점입니다. 건모점. 이 건모점이 이 보장왕의 그 고구려 마지막 왕이 이제 보장왕이거든요. 이 보장왕의 이제 아들인 이제 안승을 이제 왕으로 받들어가지고 고구려 부흥 운동을 이제 계속 지속을 해요. 그런데 또 여기도 이제 지도층이 계속 이제 분열을 해가지고 안승이 이 결국 신라에 항복을 하게 되면서 이 고구려 부흥 운동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구려 유민 관련된 내용이 이제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교과서를 보고 외우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고문관, 고선지, 이정기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문관, 고선지, 이정기 이 얘네들이 했던 뭐 이것저것의 뭐 그런 내용들 있지.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걸 보고 뭐 몽골 초원으로 이주했고 뭐 돌궐 묵철간의 사이였고 이런 걸 보고 이거 고문관이다. 당나라 안서도부의 최고 책임자였다. 이거 고선지다. 뭐 당의 절도사가 되어서 뭐 산둥반도 일대를 지배했다. 이거 이정기다. 이거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고 사람 이름을 알고 있는 거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내려고요. 그래서 요거 보고 요거 이 고문관 쓰고 고선지 쓰고 이정기 쓰는 거 이거 낼 거니까 외워오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전부 다 끝났네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선생님이 그냥 대충 핵심만 그냥 수업을 한 것 같아요. 그 빨리빨리 끝내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빨리 끝나서 다행이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고 뭐 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그 문제 만들어준 거 있잖아요. 그거 조금 지엽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거 그래봤자 우리가 5회차니까 5개밖에 안 되잖아. 외울 거는 많아도 계속 복습하세요. 알았죠? 계속 복습하고 그리고 교과서도 여러 번 읽어보고 교과서에서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필기를 보고 내용을 구조화시키고 그 다음 교과서를 본다면 교과서가 굉장히 또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교과서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꼭 잊지 말고 여러분 다 시험 100점 맞기를 기원할게요.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그래요. 그럼 여러분 고생 많았고 수업 시간에 봐요. 안녕.